자, 꿈과 희망과 열정으로 함께하는 피종의 전공체육 강사 피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눈빛을 봤어요. 네. 이 눈빛은요, 합격의 눈빛이에요. 네. 정말로요. 이 눈빛은 합격의 눈빛이에요. 이 눈빛을 올해처럼 뭐 12월 말, 11월 말 정도까지 한 11개월 정도 되겠죠. 유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체육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장담해요. 지금의 눈빛이. 여러분들 체육교사가 왜 되고 싶으세요? 한 몇 번만 여쭤볼까요? 예, 선생님.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국가의 체육의 위상을 체육교사로부터 학생이 있겠네요. 체육 수업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위상을 높이겠다?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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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싶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체육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슴 깊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선생님, 체크무늬 작년 전반기만 하고 선생님 어때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음, 지- 직업의식. 우리 다 이렇게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적성이 맞아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그들의 어떤 그 방향을 이끌어주고 어떤 안내자가 되어주고 이런 게 좋아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준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그게 적성이 맞으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분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모자슨 선생님. 선생님 맞아요. 네. 음, 상호작용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회성? 예. 인성도. 선생님 사회성 좋아요? 인성도 좋아요? 체육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예비체육교사죠?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저죠? 피종이죠? 그럼 누구랑 상호작용해야 돼요? 저랑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아니요, 체육교사가 돼요. 예. 그럼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의 그 멋진 모습을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누구랑 상호작용하셔야 돼요? 저랑 상호작용하시면 돼요. 저랑 상호작용한 사람 치고 떨어진 사람 있겠죠. 근데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누구랑 상호작용해야 돼요? 저랑 상호작용하셔야 돼요. 제가 노량진에서 1등 강사는 아니에요. 예. 수강생이 아주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는 열정이 있어요. 형기 선생님처럼 가슴에 체육에 대한 열정과 어떤 신념과 이거 여기 새기고 있어요. 문신이 없어요, 제 몸에. 근데 이 심장에는 문신이 있어요. 마음의 문신이. 그건 자부해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아요. 운동도 노량진 강사들 제가 운동 제일 잘할걸요. 네. 여러 종목들에 걸쳐서 몸만 안 다쳤다면 더 잘했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왜 체육교사 되고 싶으세요? 음. 네. 음. 음. 뭘 잘하세요? 체육을 잘합니까? 그럼 체육교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체육을 잘하면 당연히 체육교사를 해야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겠죠. 그죠? 선생님, 예, 딱 한 번 더. 선생님 왜 체육교사 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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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때, 선생님 바람직한 사람이죠? 운동도 잘하죠? 네. 표정도 되게 좋으네요.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 빨려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거든요. 첫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들 이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도 다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로 베이스로 처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학 동안에 방학이래요. 예. 시험이 저만의 방학이죠. 저만의 힐링의 어떤 시간 동안에 골프를 좀 배웠어요. 골프를 배울 때 저는 이제 전공에 대한 역학적인, 생리학적인, 이론적 지식들이 저 자신은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저를 골프를 가르쳤던 사람이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론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나는 빈 그릇이다 라고 하고 갔어요. 예. 그분이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열린 마음으로 갔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 그분이 지적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수정할 것이 계속 보이고 점차 성장하는 내 자신이 보였어요. 부탁드리는 건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상호작용에 있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이 가장 필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조금 만들어 드렸는데요. 우리 1년간 연간 강의 계획서예요. 이걸 토대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할 거고요. 요 1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임용 시험에 대한 또 올해 2019 학년도 대비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설계하고 합격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감을 잘 잡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018학년도 임용 시험에 대한 그 커트라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보통 작년 2015년, 2016, 2017년 비교해 보면 커트라인이 최대한 61점에서 64점, 뭐 66점, 올해는 최대 71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년 한 3점 정도씩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상. 근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을 내보면 한 66점 정도 선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66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뭐예요? 일반 교육학 시험 보고요. 전공 시험 보잖아요. 일반 교육학 몇 점 만점이에요? 뭐 이건 다 아시는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20점이죠. 전공은 80점 만점이에요. 올해 2018학년도 대비 시험에서는 대부분 제가 전화 통한 선생님들은 교육학은 한 16점 정도 선이었어요. 그리고 전공 점수는 한 50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5점에서 3점, 3에서 5점 정도, 요 정도 사이 점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 점수는 한 45점에서 48점 정도면 합격한다. 48점이면 몇 점? 854, 86에 48. 100점 만점 60점 맞으면 되는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높게 점수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50점 정도를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출문제 정도만 정확히 분석하고 맞추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하더니 기출문제에서 하나도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그 얘기는 기출문제를 이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만 잘 분석한다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 임용시험 과목 배점이에요. 한국사 시험이 실질적으로 1차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격시험이죠. 한국사 3급 이상만 취득하면 시험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향후 5년간. 그러면 여기서 한국사 자격증 취득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한 분? 두 분? 1월 2일 날 접수였어요. 접수했어요? 지금 접수 기간이에요. 예. 선생님 접수하셨어요? 접수하셨어요. 두 분. 그러면 두 분은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뭐냐면 한국사 취득이에요. 예, 2월 14일 날 발표해요.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선생님에게 가장 첫 번째 성취감은 한국사 취득이에요. 왜냐하면 네 번의 시험 동안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국사 취득을 못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뺏기고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전공과 교육학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 교육학을 하시되 일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한국사에 투자하셔서 2월달 14일까지 한국사 취득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1차 시험 일반 교육학 20점 우리 어떤 문제로 출제돼요? 논술형 문제로 출제돼요. 우리 전공도 논술형으로 출제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A형 2교시 A형 문제 그 다음에 3교시 B형 문제로 출제돼요. A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입형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죠. 그 기입형 문제는 몇 점이에요? 2점씩 8문항 출제돼요. 그래서 총 16점 정도의 점수 배점이고요. 서술형은 4점씩 6문항이 출제돼요. 4, 6에 24, 24점의 점수 배점이죠. 그래서 총 40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입형 문제 8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어떤 1년간의 커리큘럼을 잘 이수한다면 공부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대략 한 12점 정도 점수는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서술형 점수는 기입형은 어떤 단어나 어구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서 어떤 가로 넣기나 어떤 내용에 대한 단답형 한 단어나 한 뭐 길어야 2단어 정도 섞는 그런 문제 정도고요. 서술형 문제도 거의 대부분 뭐예요? 단답형이나 뭐 완성형 문제들이 좀 복합되어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면 그 단어들이 한 4, 5개 정도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 채점은 몇 개의 키워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정답이 힘이다라고 칩시다. 그럼 문제에서 힘이 증가해야 될 것이냐 힘이 감소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어렵게 한다면 우리 저항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회전의 저항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관성 모멘트가 있겠죠. 그럼 관성 모멘트라는 건 저항이에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건 저항이 크다란 뜻이거든요. 잘 안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B형 문제는 서술형이죠. 서술형 문제가 있고 논술 문제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는 우리 논술형 문제 10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서술형 문제 7문제인데요. 그 중에 2문제는 5점 배점이고요. 그 중에 우리 7문제니까 5문제는 4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4점 배점에 5문제니까 20점에 5점이 2개니까 10점에 논술형 10점에 해서 총 40점이거든요. 서술형은 뭐 동일한 형식이고요. 논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논리예요. 정당성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논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서론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론과 그에 대한 어떤 결론만 도출해 주면 돼요. 이게 구성이에요. 그래서 도입을 잘하고 정답을 잘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결론만 잘 제시하면 구성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본론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잘 답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에 대한 것들 키워드를 잘 넣으면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공에 대한 임용시험에 대한 합격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좀 잡아본다라면 교육학 20점 만점에 저는 20점 만점에
16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전공은요, 목표는 저는 이렇게 잡아요. 80점 만점에 80점만 받읍시다. 그래서 전공 64점 요것만 받읍시다. 올해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선이라고요? 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에요. 그러니까 55점 정도만 맞으면 1차는 무조건 통과하고 2차에 근접하는 점수예요. 64점이면요 2차에 마음 편하게 어떤 산책 간다는 느낌으로 또는 사람들하고 얼굴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시험에 합격해요. 예. 근데 64점이 어렵죠. 쉽지 않은 점수예요. 근데 64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책의 내용만 정확히 잘 분석하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맞고도 남는 점수예요. 강론서도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중요합니다만 이 책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받아요. 과거 객관식 시험 때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했던 그 시험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가장 고득점을 맞은 제 수강생은 2문제 틀렸어요. 80점 만점에. 그러니까 76점 받았거든요. 교육학은 하나 틀렸고요. 예. 예. 그러면 몇 점이에요? 가늠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2차 때는 커트라인으로 붙었어요. 예. 그때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2차가 커트라인이고 1차가 제로 베이스면 3차에서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근데 3차에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뭘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것들도,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구성인데요. 우리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우리 체육교육 탐구가 있고 또 체육교육과정 해설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교수 이론이 있고 또 수업 방식 스타일 모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체육사 철학이라든가 스포츠 사회학이라든가 스포츠 심리학, 그 다음에 운동역학, 생리학, 측정평가,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체육교사가 된다고요? 체육교사는 누구하고 상호작용해요? 학생과 상호작용해요. 학생에게 주로 뭐 가지고 상호작용하겠어요? 스포츠 운동 기능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체육교사니까 제일 잘하는 것도 운동일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선생님 수영 잘할 거 아니에요. 수영 자유형을 가르칠 거예요. 자유형을 가르치면 선생님 뭘 해야 돼요? 일단 물이랑 친해지게 하고, 그러니까 수영장에 일단 와야 하고 수영에 대한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스트로크는 이렇게 해라, 발차기는 이렇게 해라 막 할 거겠죠. 분명히 선생님들은 뭐가 될 거예요? 모델이 될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모델이 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어떤 주어진 동작들에 대해서 과제를 시범 보여주겠죠. 이게 과제를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 선생님이 시범 보여준 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겠죠. 보고서 그 과제를 접했을 거예요. 봤겠죠.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지각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지할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겠죠. 선생님이 팔 동작을 이렇게 했네, 나도 팔 동작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뭐 할까요? 명령을 내릴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 뭐가 나타나요? 몸에서 동작이 나타나겠죠. 내가 어떠한 과제들을 보고 어떠한 정보들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여 명령 내려 동작을 일으킨다라면 그것이 바로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 제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보자마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만들어내면 천재죠. 그렇죠?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뭘 해요? 연습하겠죠. 어떻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동작이
어떤 동작으로? 숙련된 동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어디에다 기억시키겠어요? 머릿속에 기억시킬 거예요. 몸으로도 기억할 거고 머릿속으로도 기억하겠죠. 그게 뭐예요? 운동 학습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내 운동 동작을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떻게라는 물음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제들인 거고요. 어떻게 학습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네. 그러면 운동을 제 동작을 만들어냈고 숙련됐는데 숙련된 동작이 만들어져서 최상의 어떤 수행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최상의 수행이 나타나 선생님 수영 최근까지 선수를 하셨으니까 내가 최상 수행 가장 좋은 기록이 나타났을 때와 또는 그거에 근접하지 못한 기록이 나타났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에 영향을 받아요? 신체적인 부상 이것도 있고 예. 멘탈적인 것도 있고 예.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최상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무엇을 심리를 조절해서 이렇게 최상의 수행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조절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능력을 깨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목이 스포츠 심리학인 거예요. 성격은 어떤지, 불안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것인지, 이 사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게 만들 것인지, 이 사람의 주의를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지, 이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논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선수들이고 최상의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최상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최상의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면 운동을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은 분명히 뭐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조절을 통해서 신체적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스포츠 심리학이라면 운동이라는 것을 접해서 운동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정신적인 건강을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 심리학이에요. 예. 운동하면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대요. 운동을 하면 성격도 부드러워질 수 있대요. 예. 운동하면 정서도 긍정적 정서로 바뀐대요. 그게 바로 운동 심리학이에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 전공에서의 어떤 체육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하죠. 또 보세요. 어떤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숙련되어져 가요. 숙련되어져 가는데 이 반복적인 연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모든 동작들은 나에게 어색하고 모든 동작들은 나에게 힘들었는데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자꾸 그렇게 하겠죠.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했던 것이 편안하고 큰 부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힘들지도 않았고 성장의 느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느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심장이겠죠. 그것이 어떤 트레이닝의 과정 또는 반복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분석하고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 생리학이에요. 자, 우리 몸은 근육은 어때요? 어때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커져요? 네, 커져요. 그 얘기는 힘은 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예요. 네. 근력은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근육만 커질까요? 아니요. 심장도 커져요. 심장도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심장의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심장의 능력이 좋은 건 뭘 의미할까요? 심장의 능력이 좋다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심장의 능력이 좋아진다는 건 쉽게 표현합시다. 빠르다.
또 하나는 많다예요. 우리가 큰 힘을 몇 미터 주 종목이세요? 단거리요. 선생님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요구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뛰어야 되나요? 굉장히 빠르게 뛰겠죠. 그게 왜 뛰었을까요? 왜 빠르게 뛰었을까요? 그렇죠. 폭발적인 힘을 쓸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요구하니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충족시켜 주려고 폭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그게 심장이에요. 예.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근데 천천히 워밍업 할 때는 어때요? 괜찮죠? 쿵쾅 쿵쾅 평상시보단 빠르지만 많이 이완됐다가 꾹꾹 눌러줘요. 그래서 많이 보내줘요. 근데 많이 보내주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 비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커지니까 많이 보내주던 것을 조금밖에 못 보내주던 것을 많이 보내줄 수 있게 되니까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컵 부어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던 심장이 2컵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150ml 보내줄 수 있는 게 100ml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100ml의 피가 요구되면 2번 뛰던 게 한 번 뛰어도 되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면 얘는 에너지 필요할까요? 얘도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번 뛰는 것보다 2번 뛰는 게 에너지 더 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뛰면 에너지 적게 쓰고 똑같은 100ml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적게 뛰고 똑같은 양 보내주면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운동한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순발성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 많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높은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트레이닝 전에, 발달하기 전에 내가 하는 운동에 비해서, 운동 강도에 비해서 발달하고 난 후에 운동 강도는 나한테 쉬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점증부하로 높여서 계속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운동 선수예요? 지구성 운동 선수들이에요.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거 하면 우리 근섬유 중에 FT 섬유라는 게 있어요. 백근섬유거든요. 요게 발달하고요. 이거 하면 S팀 요런 거 주로 발달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 더 얘기하면 에너지도 얘네들은 주로 탄수화물 쓰고요. 얘네들은 주로 지방을 이용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요구하면 그에 맞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 장기간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면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그런 에너지를 몸의 구석구석 다 보충해 주는데 심장이 가지고 있는 혈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탄수화물도 있고 우리 글루코스가 있죠.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원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산소를 운반해 줘요. 그래서 폐에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옮겨주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또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래 지속할수록 이 몸속 근육들은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산소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는 많이 요구했는데 대신 부산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걸 빨리빨리 배출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빨라져야 돼요? 순환이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에요. 그리고 근육이면 근육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겠죠.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근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운동 단위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호흡 순환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몸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단계 굵직하게 보면요. 신경은 몸 전체를 빠르고 국부적이다라면 내분비계는 몸을 느리지만 전체적으로 가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게 신경계, 근육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그리고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계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시적인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잘 알아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깊이까지는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움직임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운동 역학이에요. 동작을 만들어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높이뛰기의 어떤 후경각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농구의 슈팅을 어떻게 했을 때 슛이 얼마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어요. 스윙을 어떻게 했을 때 골프공의 비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당겼더니 스핀이 생겨서 슬라이스가 나고 어떻게 좀 했더니 또 스핀이 생겨서 훅이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몸의 힘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즉 어떤 유체적인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우리 운동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운동 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근원이 되는 힘을 분석하는 것이 운동 역학이고 그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게 운동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할 건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를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다만 현상이라는 것을 수학적 또는 어떤 물리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히 공식화했기 때문에 역학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이 분필 지우개를 여기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이런 얘기 나오죠. 선생님이 쳤으니까 움직이지요. 얘가 여기에 바닥에 미끄러지니까 멈췄지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움직이기 위한 근원은 뭐예요? 제가 분필 지우개에 가한 힘이에요. 이 힘의 방향대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분필 지우개는 왜 멈췄을까요? 이 칠판의 이 바닥이 못 가게 막았으니까 멈춘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게 뭐예요? 난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아요. 그건 저항이죠. 저항은 얘 움직임의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힘을 가했는데 저항이 크면 많이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학적으로 분석할 게 뭐예요? 빨리 가고 싶으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높이 올라가려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힘을 거기다 몰아줄 것인지, 멀리 갈 거면 어떻게 힘을 멀리 갈 수 있게 몰아줄 것인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운동역학에서는. 단지 그것을 가해진 힘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포스겠죠. 이 F라는 것은 어떤 질량 가진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떠한 속도의 변화가 있었냐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체가 얼마만큼 속도 변화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저 물체에 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분석하는 것이 운동 역학이에요. 그러면 역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과정이에요? 바로 측정의 과정이에요.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혼자서 운동한다면 내 혼자 운동한 수많은 수행 과정들을 다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평균 내보는 거잖아요. 평균 내보는 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통계 내는 거예요. 통계 내 나의 수행 전체를 통계해서 나는 평균이 지금 100m 기록이 몇 초인데 이 몇 초를 조금 더 올려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술 통계인 거예요. 근데 나의 통계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또 우리 집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추론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추리 통계가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에 추리 통계 T 검증이 나온 거잖아요. 예. 추리 통계가 안 나온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일반적인 내용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체육교사가 체육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학생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또 체육교사와 학생과의 어떤 상호작용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무엇을 통해서?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좀 더 바람직한 스포츠인으로 성장시켜야 될 거예요. 그 바람직한 스포츠인이 뭐겠어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또는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기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공정한 경기를 하는 사람, 이게 페어플레이겠죠.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스포츠인답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비록 내가 지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맨십이 있는 사람이죠. 상대방 선수가 넘어졌어요. 코너킥을 찼어요. 이 코너킥을 막지 못하면 상대편이 이길 수도 있는데 상대편 선수가 넘어져 있으니 그 공을 잡아요. 내가. 이거는 뭐예요? 반칙이죠. 핸들링이에요. 페어플레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공을 잡았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스포츠맨십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을 잡는 행위는 규칙을 어긴 행위지만 공을 잡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져 있는 상대방 선수를 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스포츠맨십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를 통한 어떤 사회화의 어떤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에서 공부할 것이고, 사회학이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사회학이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탈과 어떤 폭력,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게 돼요. 또 이 스포츠라는 것이, 스포츠는 작은 사회의 어떤 작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요. 그럼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이 사회의 여러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경제도 있을 것이고, 뭐 종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매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서로 어떠한 연결, 어떠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또 스포츠 사회학의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잘 구조를 이루어서 안정됐구나 라고 밝히는 게 바로 기능론적인 거고요. 얘네들은 서로 뭔가 갈등하고 있어. 어떤 이 사회는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거기에서의 어떤 수단적인 것에 불과해. 이용당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걔네들은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나죠.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요. 이 사회는 우리가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스포츠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스포츠는 그런 의미야.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상징이에요. 그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귀담아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어떤 큰 틀의 그림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길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과거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체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과거를 알려면 우리는 뭐를 공부해야 돼요? 체육사를 공부해야겠죠. 서양 체육사와 우리나라 체육사를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체육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양의 체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체육의 어떤 교육이 정립된 것도 미국 교육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체육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철학을 알아야 돼요.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 우리 체육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단편적으로 신체적인 것만 발달시키는 게 체육입니까?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이 체육입니까? 강건한 육체를 만드는 것만이 체육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면 체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체육을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체육을 하면 아이들에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운동도 잘하고 인성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발달한대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게 된대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어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교육에 담으면 그게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올해 시험 문제는 소매틱이 나왔어요. 소매틱은 누굴 중시하는 거냐면 아이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따라해라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해라.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어떤 즐거움을 만끽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매틱 교육, 우리의 어떤 지향점을 올해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철학과 어떤 역사를 알았고 내용에 대한 지식을 담았다면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교사가 누구하고 상호작용해요? 학생과 상호작용해요. 어디에서? 체육 수업이라는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상호작용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건 사회성이고 인성이고 뭐 등대가 되어주고 뭐 하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일부겠죠. 그 일부를 쭉 나열해 놓을 거예요. 얘네들이 사회로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을 누가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어요. 어떤 지향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가 요걸 짜요. 그게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그게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도달되는 목표의 아이들은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여하는 교과인 거예요. 체육이라는 교과가.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방향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매해 수시마다 여러 교육과정들이 그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뭐 많은 것을 알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이런 것들 좀 알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마음속에 꼭 담아둘 만한 몇 가지는 꼭 가져가자.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고 이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뭘 해야 돼요? 바로 교수를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였다면 학생들이 선생님부터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학습이죠. 이게 바로 교수 학습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능이고 기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교수론이에요. 교수론, 학생들을 교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도고요. 또 하나는 관리예요. 농구를 가르쳐요. 45분 동안 농구를 가르쳐요. 그럼 45분이란 시간 동안 전부 농구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모이는 시간도 있었고 출석 부르는 시간도 있었고 애들 뭐 장난치는데 떠드는 거 제재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구를 즐겁고 재밌게 한 시간은 45분 중에 한 2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25분은 뭐 안에 썼을까요? 애들한테 욕하고 애들을 관리하고 모여라 뭐 이쪽으로 움직여라 용기구 배치하고 뭐 이런 시간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았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관리하는 시간은 어떠면 좋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시소와 같아요. 지도 시간과 관리 시간은 시소와 같아요. 지도 시간이 많아지면 관리 시간은 줄어들어요. 즉 관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관리하는 시간이 적어진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수업 중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개입해야 되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개입이 줄어든다는 건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자동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출석 점검 시간, 뭐 학생들 줄 맞추고 정렬하고 그게 바로 상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게 절차예요. 그 절차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시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뭐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떨어질 것들을 예방하면 좋잖아요. 미리 독감에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안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질 거 적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죠. 이런 것들 내용 행동으로 이런 것들
운영 행동으로 시험 문제로 다 출제됐던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늘상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들을 땐 쉬운데 텍스트로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교수를 할 때 학생들을 어떤 때는 기능을 발달시키고 싶고, 어떤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이끌어 나가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어떤 때는 동료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학생들이 어떤 책임감과 사회성을 개발하면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틀에 맞게 딱 맞는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체육 수업 모형이에요. 교수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것을 우리는 링크는 수업 방식을, 모스터는 스타일을, 매첼러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체육 수업 현장에서 도구로 쓸 것들이에요. 지금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멋진, 능숙한 또는 전문적인 체육교사를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강의를 저는 지금 스텝 1 1월달 핵심 코어 강의, 그 다음에 스텝 2 3월 영역별 단과 기출분석 강의, 그 다음에 스텝 3 7, 8월에 영역별 문제풀이, 스텝 4의 9, 10월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은 지금 그 블렌디드에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 중간중간에 어떤 예외적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정은 차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핵심 코어 강의는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재작년까지 썼던 교재이긴 한데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제목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라든가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만 하셔도 1, 2월 달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옆에 있는 내용의 맥락까지 이해한다면 그것은 최고죠. 그래서 올해 기입형 문제가 우리 기입형 문제가 몇 점이에요? 8문제니까 16점이잖아요. 서술형 문제 6문제에 서술형 문제 5문제 4, 5, 20점 4, 6, 24 44점. 서술형 문제 44점의 대부분의 문제는 단답형의 문제들이에요. 네. 그러면 한 40점 정도는 그냥 여기에 있는 키워드만 정확히 핵심만 암기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해 시험 본 문제 중에 편력이라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편력을 모르는 사람은 임용시험 준비한 사람, 1년 이상 임용시험 준비한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 벌어지죠. 편력 작년에 나왔는데 또 냈을까? 또 편력 아니고 이거 입산 수행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세련이었어요. 1번 답이 세련이었어요. 여러분 세련이 뭐예요? 제가 농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농구 레이업 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농구 20년 넘게 했거든요. 두 번째 있어요. 어느 게 좀 나아 보여요? 두 번째 게 좀 나아 보이죠? 두 번째 거 좀 나아 보이면 어떻다고 표현해요? 좀 세련됐다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설펐는데 두 번째는 세련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범 보여줄 때 자 레이업 슛이다 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멋있게 쫙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동작 어때? 능수능란해? 이렇게 표현할. 어때? 멋있지. 멋있는 건 세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작이 세련된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 세련된 동작이죠. 그럼 아이들이 어색한 동작을 할 때 선생님은 세련된 동작으로 만들어주려고 자세를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게 세련이에요. 근데 그 세련을 어렵게 생각해요. 굉장히. 네. 세련된 동작. 폼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오면 레이업슛 100% 성공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패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게 만들어주려면 상황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게도 만들어주고 사람 재치게도 만들어주고 실제처럼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렵게 만들어주면 넓히는 거죠. 그게 확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넣어야 돼요? 얘가 경기 상황에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서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업 슛이라는 세련된 기능을 경기에서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경기에 넣은 거잖아요. 넣어서 쓴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네.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1, 2월 달은 핵심적인 코어, 핵심적인 어떤 코어를 여러분들이 다지는 강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레이아웃은 그래요. 첫 강의가 이제 11시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11시 조금 넘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강의를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 1시간 동안에 할 강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그려드리고 한 35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니까 봅시다 라고 할 거고요. 마지막 한 5분 정도 시간은 그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요약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한 6시쯤 끝나겠죠. 그 6시쯤 끝나면 종료가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한 20분 정도 그날 공부했던 것을 싹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하듯. 스킵한다고 하면 지나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의 어떤 그림을 싹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이렇게 가로놓기 시험을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나와 있네. 네. 정답이 없는 걸 드리겠죠. 그냥 이 가로놓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중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네. 이게 뭐 그날마다 달라지겠죠. 양이. 근데 못 쓰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쓰면 좌절을 느낄 게 아니라 못 쓰면 내가 알아야 할 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못 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그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가는 거예요. 핵심을, 코어를 어디에다가 머릿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씨앗을. 웨이트를 해도 코어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해도 코어가 중요해요. 네. 핵심을 머릿속에 콕콕 일단 심자고요. 심어서 이거 공부에 자꾸 머릿속에 잔상이 들게끔 하자고요.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최소한 한 32점 정도 이상의 점수로 향상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공부를 경험했던 선생님들은 이미 이 정도 수준 됐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도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 번씩 좀 끌어올려 봅시다. 1, 2월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3, 6월은 영역별 문제풀이 할 거예요.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영역별 단가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것은 3, 6월 강의를 전부 다 들을 수도 있고요. 단가로 끊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생략이 부족하면 생략만 들을 수도 있고 역학만 중요하면 역학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 내용과 기출을 좀 세심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정답을 알았어요. 이것은 뭐다? 정답을 알았어요. 그럼 난 기출을 알아요. 한 50% 이상의 선생님들이 기출하면 기출 문제 보고 답을 알고 그럼 나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죠. 기출과 관련된 영역들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서 이건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 다르게 변형해도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기출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기출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출은 몇 퍼센트 나올까요? 최소 50에서 60%예요. 50이면 80점 만점에 5, 8에 40, 40점이에요. 60이면 6, 8에 48, 48점이에요. 48점이면 올해 이전의 시험엔 전부 다 합격선이었어요. 네. 올해만큼 더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마지노선이에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이보다 더 점수가 이게 너무 쉽게 나오면 변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난 후에 늘 이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해져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딱 한계예요. 약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도 변함없는 건 기출이에요. 왜냐하면 기출은 체육교사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묻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물론 지엽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타당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출제위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 6월 강의를 통해서 딱 우리가 점수를 조금만 16점 정도 올립시다. 그래서 6, 8에 48, 48점 정도까지만 우리 3, 6월 강의 때 올립시다. 그러면 일단 1차 시험 컷 정도 점수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 영역별 문제풀이 때는 뭐를 점검하냐면
오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와 오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오개념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바로 영역별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개념만 잘 잡는다고 해도 한 6점 정도는 점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4점 정도를 상향할 수 있는 점수로 가져봅시다. 그리고 제가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때는 영역별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기출문제 서브노트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내용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한 거고 서브노트를 영역별로 묶어놓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서브노트를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문제 풀고 해설 강의 한 2-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3-4시간 정도가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 강의를 하루에 모는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시호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 실력을 점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점수는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역시 한 6점 정도 향상된다고 봐요. 그래서 60점 정도는 이거는 모의고사 점수는 아니에요. 모의고사 점수는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실력을 60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모의고사 점수를 60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 정도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8회에 걸쳐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그다음 파이널 적중은 뭐 제가 출제위원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친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어떤 경향을 좀 따져볼 수 있죠. 모든 강사들은 자기가 문제 다 적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올해 시험 문제하고 아주 똑같은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으니까요. 이건 뭐 저는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산모가 있어요. 절대 금기시하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업 전에 절대 술 안 마셔요. 딱 한 번 마신 적 있네요. 501잔. 그건 시험 마지막. 근데 그 외에는 절대 술 안 마셔요. 강의 전에 술 마시고 오는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책으로 돈을 안 벌어요. 이 책은 저한테 10원 한 푼 안 줘요. 그러니까 책이 싸요. 세 번째, 전 마케팅을 안 해요.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어쨌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에 제가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4점 정도 64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교육학 16점 전공 64점 80점이에요. 수석이에요. 이러면 될까요? 될까요? 왜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 몇 명밖에 없어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됩니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만 제가 어거지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량재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최모 선생님, 김모 선생님, 뭐 이모 선생님, 또 새로운 뭐 선생님들 또 몇 분 오셨고 이래요. 한 10명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권모 선생님, 뭐 박모 선생님 뭐 있죠. 친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모 선생님, 김용호 선생님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뭐 김용규 선생님 시험장에서 맨날 만나요. 경기도에서 올해 김용규 선생님하고 전화번호 주고받았어요. 언제 만나서 우리 술 한잔해요.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이모 선생님 전화통화했어요. 작년 9월에 이모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뭐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연락 한번 주고받아 본 적 없어요. 권모 선생님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셔봤어요. 그게 다예요. 없어요. 서로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각각의 강사 선생님들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가진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사람한테 집중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죠. 그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10명의 학생들에게 각자 다 있는 10명이 전부 다 합격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강사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듣는 정작 본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본인이 나는 이 64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나 올해 시험 커트라인도 통과 못했는데? 올해 꽈락 점수인데? 내가? 1년 공부해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종목들의 수많은 기록들이 갱신되어져 왔어요. 한 30년 전까지만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 여러분 올림픽이나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과거에 체조 선수들, 육상 선수들, 뭐 수영 선수들, 골프 선수들, 수많은 종목들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지금 보면 웃겨요. 저걸 저렇게 이렇게 웃겨요. 근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달리기에서 9초 벽을 깨기 전까지 10초의 마의 10초 벽을 깨기 전까지는 10초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한계의 끝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넘어서는 순간 수두룩히 많은 사람들이 9초 때 뛰어요. 9.5초 언젠가는 9초까지 허물겠죠. 8점 몇 초 때까지 가겠죠. 깨지는 순간 8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성될 거예요. 뭐예요? 그건 뭐예요? 아,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64점 될까요? 되죠. 아, 요거는 될까요? 1, 2월 강의 듣고 32점은 될까요? 되지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48점 될까요? 돼요. 돼요. 이거 돼요. 여기서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합격인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 말이 있어요. 맞추고 틀릴 거 안 틀리면 된다. 이게 노량진에서 가장 전설적인 얘기거든요. 무조건 합격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맞추고 틀릴 거 안 틀린다. 이게 무슨 귀신 쉽지 않죠. 근데 우린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고 조금 더 올리고 전공 76점 맞는 게 쉽을까요? 어렵죠.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새기느냐 새기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위해서 3가지 공부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예습이 중요해요. 책이 오늘 사셨기 때문에 예습을 못 하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예습은 책을 하나씩 세세하게 읽어오면 하루 종일, 이틀, 3일을 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책의 구성이 맨 왼쪽에 뭐 있어요? 제목 수준이 있어요. 제목 수준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진짜 그런 내용이에요. 내 생각과 이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쓱쓱쓱쓱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이건 감을 잡을 수 없어 하면 한번 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 강의죠. 본 강의에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합격의 눈빛을 가져야 되고 이 눈빛을 11월 달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 핸드폰 만지작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강의에는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걸로 만들려면 올인 이상을 해야 돼요. 과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0% 집중하십시오. 핸드폰 이거는 절대로 핸드폰 하시면 그냥 나가시고 환불하고 집에 가시는 게 나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건 싸움이에요. 그냥 자격증 시험 아니고 인생을 건 싸움이에요. 여기서 핸드폰을 만져서 그 SNS상에서 대화하는 그 상대가 자신의 인생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본강의 110%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게 될 텐데 필기되는 내용들도 핵심적인 내용들도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그날 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습의 과정,
물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복습을 하겠지만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스스로가 복습을 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수업에서 주요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걸 그리셔야 전체적으로 폭넓은 시야가 생겨요. 그랬을 때 공부는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일반 교육학 전공 학습 비중인데요. 지금은 똑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학도 이틀 정도 하죠. 우리 전공도 이틀 잡았어요. 그러니까 월, 화, 뭐 수요일 정도 해가지고 뭐 교육학을 하신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전은 교육학, 오후엔 전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자신의 사이클에 맞게끔 하시면 되되 비중은 반반 두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사 아직 못하신 선생님은 요게 30대 30대 30으로 가시는 게 좋죠. 아니 40대 30 30이 좋겠죠. 그래서 한국사 먼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은 30%에서 70% 비중으로 전공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공 점수는 몇 점 받아야 돼요? 이게 64점이고요. 교육학은 16점. 물론 16점이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에요.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거지만 최소 16점 이상은 받으셔야 전공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교육학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비중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오죠? 여러분 합격을 위한 요소인데요. 제가 늘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꿈, 희망,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 당연히 체육교사죠. 체육교사는 여러분들의 아마 신념일 거예요. 꿈꾼 것을 이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뤄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좀 멀리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면 현실이 돼요. 간절하면 하루 종일 중에 무슨 생각만 할까요? 그 꿈만 생각해요. 근데 현실화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몽상이죠. 근데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현실이 돼요. 체육교사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체육 수업 가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즐겁게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전공 공부, 교육학 공부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계 조금씩 성장하게끔 내 생각과 모든 마인드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게끔 자꾸 이끌어주면 공부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희망 아까 전공 몇 점이라고요? 64점이 여러분 전공 점수예요. 간절하게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 희망 점수는 64점이에요. 전공 점수. 될까요? 될까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네. 의심스러우면 체육선생님을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어떠한 길 앞에 서서 거기서 의심스러워하는 순간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져요. 네. 내가 확실하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학생들과 상호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내 삶 자체가 모범적이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 정도 있어야죠.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시작해야 체육선생님들 자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이에요. 마지막 열정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11월 말 그리고 1차 시험 발표 날 때까지 이 눈빛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1, 2월 지나면 금방 식어요. 오늘 이제 강의하고 1교시 강의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한 2시 3시쯤 가면 눈빛이 열정의 눈빛이 아니라 저를 안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눈빛으로 막 변해요. 눈은 반쯤 감길라 그러고 이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어서 막 이렇게 돼요.
이 열정을 불사르셔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태우지 마세요. 서서히 태워가세요. 예. 지금의 눈빛이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100%예요? 고작? 요게 100%예요? 웃기죠. 예, 웃기죠. 전 앞에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7시간을 더 얘기할 건데, 예, 이 눈빛으로 더 얘기할 건데, 최소한 저보다 눈빛이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시험 안 봐요.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전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 정도의 눈빛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열정으로 가세요. 열정은 여러분들을 이렇게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 열정은 이렇게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조금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좌절할 필요 있어요? 서서히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길게 보면 이렇게 높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이게 A라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게 B라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중요한 건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장할 때 뭐가 생기냐면, 아, 이거 시험 별거 아니네. 자만심이 생겨요. 네. 그리고 나중에 더딘 성장을 하면 좌절하거든요. 네. 이게 천정 효과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더디가 성장하는 사람은 처음에 뭐예요? 난 왜 이렇게 안 돼? 좌절을 겪어요. 하지만 바닥을 채우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껴요. 중요한 건 A라는 사람은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건 요 B라는 사람이에요. 더딘 성장.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끈기와 인내가 중요해요. 어떠한 끝을 넘어서기 직전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 넘어서는 순간 폭발적인 거거든요. 한계점을 넘기 직전이 어려운 거지 넘고 난 순간은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부분 합격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선생님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좌절하고 포기해요. 근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대상을 A와 B를 경쟁해요. 다른 사람, 쟤는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 가뜩이나 좌절 모드인데 다른 사람이 더 성장하기 때문에 더 좌절해요. 그러면 이 좌절은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포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쟁 대상, 이 열정을 식히지 않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의 어제와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어. 기분 좋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이 계속 저를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있을 뿐이에요. 그 끝은 몇 점이에요? 64점이에요. 그리고 꿈은 현실이 될 거고요. 내일, 내년, 이맘때, 이 순간에 뭐를 하고 있겠어요? 2차 시험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노량진에 찾아오시겠죠. 네.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저 뒤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은 다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일 거고 저 뒤에 앉아서 몰래 앉아 있는 선생님은 합격자 발표를 하러 오시는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한잔 하겠죠. 여기 있는 계신 선생님은 술을 못 하시겠지만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은 술을 한잔 할 거예요. 저랑.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술 마시면서. 선생님, 노량진 공기가 달라요. 선생님, 노량진이 이렇게 컬러풀한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될까요? 된다니까요. 네. 거짓말하지 않아요. 되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몇 가지만 좀 정리 좀 할게요. 공부하실 때 자만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초수생보다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내용 있죠. 뭐 오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가진 그릇이 이만큼이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지식이 이제 담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찰 거예요. 찼어요. 다 찼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난 알아. 난 알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아주 좋아요. 예, 이건 합격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건 내가 지금 많이 내 그릇에 내 역량에 이만큼 담겼지만 내가 성장하려면 그릇을 더 키워야 돼.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야 돼. 그럼 담을 양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더 키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엔 끝이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끝이 없고 여러분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만이 결국 꽉 찬 그릇을 만들고요. 겸손은 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래요. 모든 건 베이직, 기본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예. 핵심 코어, 1, 2월 달에 핵심 코어, 가장 단어들. 요 단어들만 정확히 암기해도 여러분들이 점수, 합격 점수에 근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3, 6월 달, 7, 8월 달 계속해서 기출문제 분석해 갈 거니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60%를 꼭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타협하지 마세요. 자신과. 오늘 공부하시겠죠? 6시에 딱 끝나서 집에 가요.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6시에 한 7시쯤 끝나겠죠? 끝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복습해야 돼요. 근데 첫날 딱 전화가 오겠죠. 친구야, 야, 너 강의 잘 들었어? 힘들지? 뭐 밥 먹고 가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밥 먹다가 뭐 소주 한 잔 생각날 수도 있겠죠. 예. 밥 먹다가 우리 뭐 PC방 가서 뭐 게임이라도 한번 할까? 뭐 당구나 게임 치고 갈까? 이럴 수 있겠죠. 예. 혹하죠. 힘들었는데 오늘. 혹하죠. 근데 당구가 여러분들 당구 교사로 만들 거 아니잖아요. 예. 술 교사 만들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은 지금 오늘 복습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 하루의 목표였으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100% 하라고 말은 안 해요. 최소한 80%는 목표한 바를 성취하세요. 제가 첫 해 서울로 보셔서 차석한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강의 그때는 5시 시작해서 10시까지 했거든요. 그 강의 10시에 끝나요. 그 10시에 끝나서 대부분 집에 가기 바빠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그 모임이 있었던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해요. 커피숍에 가서 스터디를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집에 가는데 대부분 이제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늦으니까 이제 동료들이 그러겠죠. 야, 누구누구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그냥 끌려가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안 가요. 나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복습할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저 정리하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야, 니 혼자 공부하냐? 존나 유난 떨어 씨. 이래요. 예. 근데 유난 떨면 어때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예.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거기 가서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 자는 것보다 오늘 목표한 바를 성취했을 때 내일도 성취할 수 있는 거고 모레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끌려가면 내일도 끌려가고 모레도 끌려가요. 시작의 첫 단추를 어떻게 단추를 끼느냐가 중요해요. 야, 10시 넘어서 밥 먹으러 가자. 알았어. 가 아니라 자, 난 공부할게. 선 긋고 마저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안 이러겠죠. 야, 종이야, 너 공부하고 갈 거지? 누구야, 공부하고 갈 거지? 나 공부하고 갈 거야. 알았어. 당연한 것이 돼요. 유난 떠는 게 당연한 것이 돼요. 예. 그럼 그 사람을 침범하지 않아요. 난 온전히 나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갔다가 어느 날은 안 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합격의 길만 생각하세요. 다 끝났어요. 오리엔테이션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대요. 예. 리우 올림픽 기억나요? 계좌임리하고 붙었던 박상현 선수 기억나요? 한 5점 차 났나요? 6점 차 났나요? 에페 종목에서 6점 차는 5점 차는 극복할 수 없는 점수예요. 예. 근데 박상현 선수가 자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혼잣말을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점은 극복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근데 5점이
극복이 되더군요. 우연찮게 저는 생생하게 그 장면을 봤고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체육교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60자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복습할 수 있어요? 복습할 수 있어요. 강의에 110%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간절한가요? 간절해요. 그게 여기서 불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라. 문장 써라. 그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뭐 하고 싶다. 합격하고 싶다. 뭐 오늘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다. 늘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 언어 썼으면 좋겠고요. 대가 지불한다. 공부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갖다 줘요. 며칠 남았을까? 1차 시험까지 11개월 남았어요. 330일 남았어요. 330일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 공부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아침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죠. 저녁 먹어야죠. 3시간 쏟아붓겠죠.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한 6시간 주무세요? 한 8시간 주무시나요? 한 8시간 잔다 칩시다. 한 11시간 썼네요. 담배도 피고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SNS 문자도 보내야 되고 1시간 썼다 칩시다. 12시간 썼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12시간밖에 없어요. 공부만 하는 사람도 1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12시간 공부에 올인할까요? 아니요. 한 2시간 이래저래 뺐다 10시간 합시다. 10시간 중에 진짜 공부를 효과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걸요? 근데 그 시간이 8시간 된다 치면 진짜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8시간을 330일 동안 보내면 몇 시간이에요? 8324, 8324. 한 2600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2600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럼 몇 점 나와요? 64점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아 내가 집중하지 못했네 후회하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투자하고 지금 해서 오늘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11월 말일까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결정되는 거고 1차 합격자 발표 때 내가 웃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현장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장난 같고 거짓말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각성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좌절할 때 많아요. 좌절할 때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운동선수니까 안 돼? 수영선수잖아요. 수학 문제 잘 못 풀어요. 그쵸? 예. 숫자에 약해요. 우린 다 숫자에 약해요. 예. 역학 약하고 생리학 약해요. 예. 왜냐면 그에 대한 공부 솔직히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과예요. 고등학교를 이과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도 약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작년에 수업 이제 올해 지금 1차 합격하신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태권도 선수래요. 네, 태권도 선수 두 분이 오셨어요. 역학을 수업할 때 초점이 없어요. 눈에. 네,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도 못하겠고 뭘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이 멍해요. 눈이 멍해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전반기 때까지 공부하고 후반기 때 포기했어요. 근데 그 한 분은 꾸준히 계속했어요. 서서히 조금씩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올해 계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역학 문제 다 맞췄어요. 네. 초수예요. 1차 합격했어요. 네. 선수 출신이에요. 대학 때까지 지금 선수하고 있었던 선생님이고 네. 현역이에요. 심지어는.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도 현역이잖아요. 그죠? 네.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역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 썼어요.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난 할 수 있다.
제 목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합격시키는 거예요. 모두 합격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으면, 수강생이 많으면 상호작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상호작용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합격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노력할게요. 합격합시다. 합격합시다. 저랑 많이 만나야 될까요? 많이 만나야 돼요. 눈빛도 자주 교환하시고 질문하시고. 혼날 수 있죠. 혼날 수 있어요. 제가 혼낼 이유는 없어요. 대신 그냥 말 한마디 상처받겠죠, 여러분들이. 예. 앞에 나와서 벌거벗으면 창피하죠. 예. 벌거벗은 모습 보여주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창피한 게 뭔지 알아요? 나의 무지가 드러나는 게 더 창피해요. 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쪽팔리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걸 감추면 메꿔줄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이러면 저 사람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몰라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암기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생각했는데 빈틈을 메꿔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예. 빈틈을 메꿔주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커져요, 생각이. 그런 상호작용이 계속돼야 돼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 그분도 초수예요. 저한테 지겹도록 질문하러 와요. 야, 너 그만 와 이제! 막 이럴 정도로 와요. 그때도 상처 한 번 안 받아요. 또 와요. 그래도 또 와요. 막 30개씩 써가지고 와요. 30개씩 써가지고 뭐 궁금한 거 다 써갖고 와요. 야, 진짜 그만해.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해도 와요.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세요. 그래서 상호작용해요, 우리. 그래서 합격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안 되고 온라인으로 카페 여러분들 다 가입하셔서 1, 2월달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공간에서 상호작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입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 모둠을 하나의 전체 스터디화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생리학이에요. 생리학 많이 어려워하셔서 이번 주는 좀 점검을 하고 그 교재를 선택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재를 정해서 알려줄 거예요. 대학 이론서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미의학에 나온 그 우리나라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협회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금요일 날 한번 놀아볼까 해요. 네. 지금 아직 계획이에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워드도 하고 뭐 자료 정리도 하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금요일 날 끝나면 술 마시러 갈 바에 금요일 날 끝나고 저랑 놀자고요. 한두 시간만. 그냥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읽는데 저는 그냥 읽지도 않겠죠. 읽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겠죠. 편하게 읽을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네, 그냥 노는 거예요. 한 6주 정도. 금요일날 강의 끝나고. 그래서 놀면서 생리학을 아주 편안하게 한번 접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네. 그러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기까지 지금 제가 1, 2월달 강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동기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첫 발걸음을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